자, 그러면 각국의 절대주의 왕정을 이제 살펴볼게요. 먼저 살펴보는 왕정이 에스파냐인데, 이 에스파냐는 이제 계보를 좀 보면요. 원래 이제 스페인 지역 두 개의 왕국이 있었죠. 그 당시 제정복 운동이 끝난 다음에 아라곤하고 카스티아 이렇게 있는데, 이 카스티아 이사벨가 여왕하고 아라곤의 페르난드 왕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은 거야. 딸을 낳는데 이 딸이 누구하고 이제 결혼했냐면 독일의 합스부르크 국가였던 카르 5세가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스페인하고 독일이 같은 합스부르크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자에 따라 누구한테 가요? 남자한테 가요. 유럽의 관습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이제 카르 5세는 이제 아까 말했던 스페인도 갔고 독일도 갔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르 5세가 이제 죽으려고 할 때 그 땅을 다시 두 개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페르난드하고 자기 동생한테 아마 좀 젊은 어린 동생인 거야. 아마 그 애한테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를 주고 독일 신동로마제국 주고 자기 아들한테는 필리프 2세한테 스페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스페인은 이제 포르투갈과 통합된 연합왕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떼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필리프 2세는 중심 국가가 어디야? 스페인이죠. 그래서 이제 노른자 땅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막강한 이제 권력을 이제 획득하는데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침대를 거의 이제 원점화가고 수탈했죠. 거기다 포르투갈이 석방하다 보니까 막대한 이제 동방의 선물, 금이 어디에 집중되겠어요? 스페인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이제 필리프 2세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필리프 2세는 정형적인 카톨릭 군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통치하는 그 왕국 안에 신교도를 도저히 있는 걸 못 봐줘.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 영국의 카톨릭 왕국 메리가 결혼했어. 이 사람 똑같은 생각한 거지. 이참에 또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고 결혼을 잘해가지고 영국을 잉글랜드 먹겠다. 근데 이제 메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메리도 카톨릭 교도죠. 근데 메리가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의 처제였던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이제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해상무역을 이제 장악을 하죠. 물론 포르투갈은 나중에 이제 다시 분리 나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해상무역을 장악하는데, 그때 이제 무적행대를 조직하죠. 그러니까 아르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아르마다 그 함대가 레파토레전에서 어딜 격파요? 오스만 투르크를 격파하죠. 그래서 레파토레전에서 문제 나왔죠. 그래가지고 지중해 패권을 내렸대요. 그렇지만 27년 후에 누구한테 또 깨져? 카라네전에서 영국과 이제 깨져버리죠. 예. 자, 하여튼 막대한 정비 주치 있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스페인은 뭐가 강했냐면 보병이 있어요. 육군이. 예. 그래서 막대 군대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의 포르투갈 전화는 또 중국이니까 좀 삭제 좀 해주시고요. 자, 지리산을 발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포르투갈 변화가 지리산을 발견 영역 바지 쭉 지우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권은 언제 상실했죠? 영국의 엘리자스 연대. 무슨 해적으로? 카렌 해적. 아르마다 해적으로 이제 상실됐죠? 한번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패배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에스파냐의 동방무역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중국 상인가 마닐라. 옛날 중국이. 그래서 무슨 무역이라고 했죠? 갈레온 무역. 이런 이제 무역들을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지리산 발견과 한계는 신대부터 금과 은이 유입됐지만 실제로 뭐예요? 귀금속이 다 외부로 유출됐죠? 왜냐면 자체 내에 이제 뭐냐면 산업 기반도 없었고 막대한 전쟁 비용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중 기교 사치품 등등 해가지고 밖으로 유출이 됐다. 이런 것들 양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절대주의 볼게요. 자, 영국의 절대주의인데 영국은 이제 그 당시 투도 왕조 때가 이제 절대주의 왕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영국과 프랑스를 보면, 자, 여기가 10이고, 절대왕국의 세기인데, 처음에는 누가 강했죠? 처음에는? 노동왕 왕국 때는 영국이 강했어. 근데 영국은 힘이 일단 어떻게 돼요? 조금씩 완만하고, 프랑스의 왕권은 약했죠. 근데 거의 17, 18세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프랑스 왕권이 강해지죠. 영국이고 프랑스야. 그러니까 영국은 초창기 때는 프랑스보다 왕권이 강했지만 뭐냐면 지방세력의 부재, 지방행정기구의 부재라든지 그 다음에 의회의 권한 때문에 전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고 프랑스는 점점 어떻게 돼요? 강화되죠. 중앙집권 강화시키고 그다음 상류에 있는 것들이 유지하면서 좀 강해져.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왕권은 이제 좀 볼게요. 그 특징을 보면 그 영국은 절대 왕권 형성됐지만 프랑스와 달리 그 프랑스 상부에는 그렇게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영국의 의회는 권한이 강했어. 그래서 현종종 정통을 존중하고 이때 현종종 정통은 뭐야? 마그나 카타. 대헌장의 어떤 정통을 주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정치를 했어요. 투도왕국의 특징이 뭔데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가 그게 최대 그 정점이 이뤘죠. 예. 근데 다음에 스투어트 왕조 때는 뭐죠? 지원되는 의회 무시하고 이제 정치하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의회와 뭐냐면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요. 그런데 투도 왕조를 넣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헤르 7세죠. 헤르 7세 때는 장미전쟁 이후에 투도 왕조까지 했고, 이때 영국의 국민들이 헤르 7세를 전체적으로 지지했어. 왜냐면 이제 장미전쟁 또 혼란 때문에 강력한 군주가 등장해서 통치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요. 헤르 8세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죠? 수장령 같은 영국 국교의 독립,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수도원 재산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헤르팔스가 여러 번 보냈죠? 그래갖고 이제 캐서린 사이에서 나가는 애가 누구냐면 메리야. 메는 필리핀 2세 국민으로서 신조를 박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에드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넘어가죠. 자,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영국의 절대주의의 전성기야. 그리고 영국 르네상스 계약의 섹스피어가 이제 이때 사람이고요. 그래서 근대적 발전을 기반을 구축했는데, 엘리자베스는 결혼 안 했죠. 그 사람은 뭐냐?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인데, 결혼 안 했어. 자식이 없어. 예녀하고 자식이 없어. 둘이 공통적인데.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 종교적 상당히 간대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수장령이나 이제 통일령을 내어서 영국 국교에만 인정한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거고, 실제로 청교도나 아니면, 그 당시 카톨릭교도를 되게 간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믿는 건 뭐죠?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조용히 믿는. 예전에 서울 강남처럼 개인처럼 막 개인한 내 집에 와가지고 떠들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조용히 믿는 거는 그냥 통합 안 하고 그냥 믿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럴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 근데 스토트 왕조 때는 뭐죠? 그냥 영국 국교에 나가는 거죠. 이런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모질몰 공업이 보호 육성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무슨 그 링크너 정도는 제일 차 링크너 정도. 그래서 이제 파운드 기술자가 이제 건너와서 영국이 이제 양모만 생산했는데, 뭐죠? 자체적인 모질몰 생산되면서 그 양을 사용하는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1차 링크너 정도였는데, 요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사업 육성에서 제철, 유리, 제어분해 이런 거는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요 부분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해상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에스파란 무역함대를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해적인 드레이크를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인도에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버지니아를 개척했죠. 버지니아도 이제 천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이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1차 인도주 운동 때 그때 이제 많은 그 빈민들이 어디로 왔냐면 런던으로 왔어. 대도시가. 얘네들은 그 당시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국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국민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식량배급이나 지도가서. 근데 이거 말뿐이 이거 실제 잡아서 조치가 됐어요. 예. 그리고 1차 국민법 외에도 이제 뒤에 또 2차 국민법이 있어요. 그거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결혼을 못했다고 했죠.
네. 저는 못하면 제 문제점이 뭘까요?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자기가 닮은 DNA를 넘겨줄 수 없어.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죽을 때 이제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 투도 왕조의 활동이 끊어져. 그러면 이제 반계열적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촌 동생이 누구냐면 메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메리 스튜어트는 이제 스코틀랜드 이제 근데 이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었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존 노스라는 사람이 장로교에 개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반란일으켜 정신 번역이죠. 그래서 쫓겨나.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오거든요. 근데 메리 스튜어트는 사촌 동생이지만 이 경쟁자거든.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들 이제 있는데 이 메리 스튜어트는 카톨릭 교도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메리 스튜어트가 어떻게 되죠? 얘를 계속 놔둘 경우에는 국내 카톨릭 교도들이 얘를 중심으로 구시증이 형성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야? 그냥 처형시켜버리죠.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 누구냐면 제임스 1세야.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제 형성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투도 왕조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끝으로 이제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프랑스의 절대 왕조로 보죠. 자, 프랑스 절대주의 완성했던 왕조는 어떤 왕조예요? 발로 왕조에 있는 부르봉 왕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르봉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놨다. 그래서 이 부르봉 왕조는 이제 그 원래는 그 신교도였죠. 근데 국교는 이제 전환했잖아요, 카톨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조들이 그 신교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왕권을 차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프로테스탄트를 탄압을 해요. 근데 그게 그 종교가 싫은 것보다는 이게 뭐냐면 중앙집권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어떤 지역에 있냐면 남프랑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비록 그라스 칠레몬은 없어졌겠지만 자체 군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왕권과 중앙집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인들과 짐승의 권한을 가진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대 저항이 나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루이 14세 때 두 번에 일어난 포도의 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절대군주 봉건영을 군중 귀족화시키죠. 그 대표적인 누구야? 루이 14세가 베르시아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흥청망청 그게 쓰게 만드는 돈을 자기한테 이제 경제로 내속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간직매매, 징세 청구, 공치를 통해서 왕실의 재정을 합충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새로운 그 상위 부르주아 계층 중에 뭐냐면 돈을 주고 그 고등법원직을 산 사람들 있죠. 이들을 뭐라고 하죠? 범법귀족들. 그래서 이들 천공귀족과 사는 새로운 범법귀족들이 등장했다. 그 예전에 한번 이슈에 나왔던 거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앙리사 때 낭수칠령을 언급하고요. 루이 14세 때 잠깐 이제 왕권이 약화됐는데 이때 잠깐 그 산모의 계치를 요구해요. 귀족들이.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있다가 해체되고요. 해체해갖고 반갑 이렇게 하고 이때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추기경 기억은 사람 누굴 중요하죠? 미셸을 발탁하죠. 반갑을 쳐놓고 추기경 미셸을 최상을 발탁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개입하죠? 30년 전쟁.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다요. 그 다음 루이 14세 때인데 루이 14세 때는 되게 중요하죠. 별표 2개 주면 자, 루이 14세 때 이제 프랑스 패권을 절정을 이뤘던 사람인데 30년 동안 집권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의 절대 군주의 어떤 모델이 됐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여러 군주들도 이 사람을 이제 모델로 해갖고 절대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그 사람은 많이 유명한 말 있죠. 짐이 꼭 국가다. 그래서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왕조의 모였어. 그 다음에 국가의 지상권을 부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프랑스는 유럽의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30년 전에 한국했던 독일이나 그 다음에 1900년도 혼란했던 영국에 대해서는 유럽의 진짜 절대 강자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또 안정을 추구하는 계층의 갈등을 억제하고 계층의 균형을 위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좀 정치는 좀 잘했어. 물론 이제 그 하루한 궁중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왕조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제 쓸데없이 전쟁만 해서 전쟁 비용을 많이 썼지만 이게 세력 균형을 잘 유지했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절대 왕권을 이바지했고, 이것도 그 당시 시민계층들도 루이 14세를 지지해줬어. 왜냐면 여러 명의 제후보다는 한 명한테 충성을 행사하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안정도 있고. 근데 이 루이 14세가 이제 초창기 때부터 잘 나갔던 거 아니에요. 루이 14세가 어릴 때 지겠거든요. 어릴 때 뭐 알겠어. 그래서 초창기 때는 누가 집권했냐면 마자른이 이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자른 때 이제 그 중앙 집권하는 과정에서 무슨 난이 일어났죠? 후노동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후노동은 이제 제1차 후노동의 난과 제2차 후노동의 난이 있는데,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루이 10세가 이제 그 생각한 거야. 잘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반대 세력들은 쳐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후노동의 난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제1차, 제2차 후노동의 난이 있었다. 그래서 제1차 후노동의 난은 범법귀족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난 거고, 제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고는 불거진 서남부 지역 농군말이라는 계교에서 일어난 거죠. 그때 일어날 때 파리와 지방이 반하는 세력들이 들고 같이 일어난 그 난들인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루이 14세가 친정을 하게 돼요. 루이 14세는 재산을 없앴어. 초창기 때 마자랑을 놓죠. 해임할 뻔했죠. 지가 이제 좀 통치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영토 팽창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자주 일으켜. 왕조 전쟁을.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을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도 있고요. 그다음 네덜란드 전쟁, 그 다음에 아우구스부르크 동맹 전쟁, 그 다음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그래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에서 이제 위트레트 조약 같은 것들을 맺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왕조 전쟁 중에 그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예. 그 밑에 넘버 6번 있죠? 자,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은 이제 18세기 초반에 일어난 건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에스파냐 카르로스 2세라고, 그 당시 이제 그 카르로스 2세가 이제 그 뭐냐면 죽게 돼요. 근데 그 카르로스 2세가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야. 자식이. 그러니까 아들은 일찍 죽고, 그래갖고 자기 외손자한테 그 왕이 넘기려고 하는데, 문제 그 외손자가 누구냐면 루이 14세 딸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손자가 돼버리면 스페인 왕실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프랑스한테 넘어가는 그런 꼴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프랑스가 실 강한데 스페인조차도 여기 뭐냐면 프랑스도 넘어가면 불공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죠. 특히 영국이 반발해. 왜냐면 유럽의 어떤 세력 균형이 다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중추로 대동맹이 결성돼 프랑스 싸우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가 싸우는데 결국엔 누가 이겨요? 프랑스가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맺어진 조약이 위트레트 조약이에요. 그 위트레트 조약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인정해줘. 왜냐면 이제 계승 순서가 없으니까 외손자 지위는 인정해주지만 대신에 프랑스는 여러 영토들을 떼줘버리죠. 각국에. 그게 이제 위트레트 조약인데, 자, 그 위트레트 조약의 그 내용을 볼게요. 일단 그 앞에 이제 보면요. 위트레트 조약은 철저하게 무슨 균형의 원칙이 적용됐다?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1648년에 맺어진 웨스턴 졸락도 그 유럽의 어떤 국제 질서를 변화시켰는데, 그 위트레트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보면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은 합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은 인정해주는데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이제 불공개의 필요 모세를 지금 이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부터 노바스코시아, 르폴랜드, 퍼스만, 이게 되게 캐나다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이제 갖게 되고, 스페인으로부터 미노르카와 지브롤터. 그래서 이 지브롤터가 지금도 영국 땅이야. 지브롤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스페인의 남단 끝에 있죠. 그 해협에. 근데 그게 되게 요충지야. 왜냐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면 요걸 지브롤터 거쳐야 돼. 대서양 쪽으로 들어가려면, 아니 지중해 쪽이나 대서양 쪽으로 나가려면. 그래서 지금도 누구 땅이다? 영국의 영토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거의 공국은 왕의 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17년 영은 이 서거의 공국이 되게 이제 나중에 사르디아 왕국이 되죠. 사르디아 왕국. 그래서 서거의 공국이 이제 확대되고 사르디아 왕국이 되고요. 사르디아 왕국은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죠? 나중에 이탈리아 통일의 건국 세력들이 거기 나온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나폴리, 밀라노, 사르디아를 영유하고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강구한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이 스페인에서 먼저 넘어가고요. 오스트리아 넘어가는 거죠. 예, 이때. 자,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하고의 호헨조라는 성제로 프로이드 3세가 프로이스 왕의 칭호를 받는다. 요때부터 공식적으로 유태들여부터 프로이스라는 분명히 생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는 그 뭐냐면 자기 땅을 식민지 많이 내주고, 자, 스페인하고 프랑스는 대신에 프랑스 루이 14세 외손자가 왕이 되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는 누가 책임과 영국이나 이런 나라 챙기고, 명분은 프랑스가 챙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전쟁들, 에스파 왕위에 대해서 전쟁 외에도 뭐 여러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예, 그 여러 전쟁, 만주 전쟁 제가 보충자로 이렇게 올려놓을 텐데 한번 참고해보고, 실제적으로 크게 프랑스가 이익이 없어. 괜히 쓸데없이 전쟁 벌였다 뭐야? 이익 없이 그냥 정쟁이나 낭비나 뭐 땅 뺏기고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이제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하면서 루이 16세 때 폭발돼 나간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뽕대구를 칠령이야. 이 뽕대구를 칠령은 뭘 표기시키냐면 란트 칠령을 표기시킨 거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시험이 나왔던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 란트 칠령을 폐지한다는 거야. 그리고 위구르의 정치적 망명 금지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가버린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주로 어디로 갔어요? 인근 나라들, 그 스페인,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영국 가면서 인근 나라들의 산업 발전에 공헌을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들이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재정이 어떻게 될까? 악화되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특징을 이제 펼쳐내면 루이 14세 이전에는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돼요. 꼭 카톨릭을 통해서 통일해야 되겠죠.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돼. 이건 루이 14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까요? 꽁태꼬리 친형.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출 분석표만 읽어볼게요. 자, 1330페이지 읽어보죠. 자, 1330페이지 그 해외 이주 금지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809번 한번 읽어볼까요? 1685년 10월에는 국왕은 공식적으로 란트 칙령을 철폐하고 위그노 교도들이 예배를 올리고 자식들을 신교로 교육시키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교회의 파괴와 아동의 납치 그리고 파리와 같은 중요한 도시들로부터 위그노 교도들을 추방하는 방법에 의해 지지된 탄압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금지 조치는 실패하였다. 예. 자, 명사는 해외 금지지만 이주 금지에 훨씬 이주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 문제 이제 그 195페이지 펴볼까요? 자, 그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기업과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위대한 군주이신 짐의 조가 알리데라는 이때 짐은 누굴까요? 루이 14세죠. 알리데라는 누구죠? 알리 4세. 이 알리 4세 누가 이끌었어요? 신교도 이끌었어요? 그 카톨릭 이끌었어요? 신교도 이끌었죠. 예.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죠. 기획은 루이 14세가 이끌고, 그러니까 니에는 종교전쟁의 시기 때 소위 개혁종교 누구죠? 신교들, 위그노들 이끌었던 거죠. 그 다음에 D는 칼뱅주를 따는 종류를 만나. 맞죠? 그래서 칼뱅파들 프랑스 위그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에는 1598년 4월에 낭테에서 침략하신 공포하신 침략에서 교황을 지휘받는 게 아니라 교황의 반대를 했죠. 교황이 되게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위그노 침략에 의하면 이때 침략은 뭐예요? 그 뭐냐면 그 뽕테프로 침략이죠. 그 침략에 의하면 개종을 원하지 않는 일반 신자는 국외 이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네,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주했어요. 네. 그래서 이 뽕테프로
1976 그 내용하고 그 명칭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조문이 내놓고 사용하면 이게 무슨 칙령이냐 물어볼 수 있어. 쉽지만 그런 유형의 그 문제들 많았잖아요 예전에. 예. 그래서 요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문화적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했죠. 그래서 타이 남쪽의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했고,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 장려하고 또 궁중사가 이웃 군주의 모델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랑스어가 그 각국의 왕실에 사용했어. 그래서 지금은 영어지만 그 당시 그 기존계들은 뭘 사용했냐면 불어를 사용했어. 불어. 독일, 프랑스, 러시아,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국어보다는 왕실 언어는 뭐였다? 불어였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비상계로 164페이지 볼까요? 베르사유 궁중문화. 자, 거기 보면 베르사유 궁중문화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베르사유의 궁정문화. 루이 14세는 오래된 사냥터였던 베르사유를 왕궁으로 건설하고 궁정에 거주하게 된 귀족에게 모든 일상생활을 정형화시킨 궁정예술을 강요하였다. 식사하는 모습은 마치 발레 동작 같고 수시로 열린 무도에서 추는 춤은 품에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신체적 기술로 인식되었다. 귀족들은 군주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매일 밤 열리는 화려한 무도에 참여하면서 국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길들여갔다. 유럽의 군주들은 이러한 베르사유의 궁정 문화를 도입하고 모방하였다. 베르사유의 궁정 예절은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고안한 정교한 통제 방식이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이거 아니고 서열도 절대적인 부분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읽고 비상교육 거기 위에 164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파냐나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기준토벌 협상으로 신대륙과 지중해 네덜란드 등을 식민지로 거느린 제국으로 행정하였다. 펠리페 2세는 레파스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고 포르투갈을 병합하였다. 그러나 가톨릭 강요 정책에 반발한 네덜란드가 독립하고 유럽 현대 영국이 패하면서 16세기 말부터 국력이 급속히 쇠퇴하였다.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에 성공한 뒤 중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아시아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아메리카 대륙에도 진출하여 중개 무역으로 번영하였다. 그리하여 17세기 초반에 네덜란드는 전체 유럽 상선의 4분의 3을 가진 유럽 최대의 해운국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영국은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1세에 이르러 오직물 공업을 육성하고 에스파냐의 무역 현대를 격파하였으며 동인도 회사를 세워 아시아를 진출하였다.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여 절대 왕정을 확립하였다. 루이 14세는 지리고 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왕권 신수설을 철저히 신봉하였으며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궁전 문화를 피우고 태양왕을 자처하였다. 또 재무장관으로 콜베르를 증명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나치 칙령을 폐지하여 상공업에 종사하던 많은 미군가 프랑스를 떠나면서 국내 산업은 침체되었고 무리한 분쟁을 거듭하여 국력을 낭비함으로써 이후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세계를 읽은 것처럼 그 당시 루이 14세는 누굴 재무장관 등용했다고 했죠? 콜베르. 그래서 콜베르주의를 냈는데 전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이야. 그래서 이 콜베르주의와 관련된 중상주의 정책은 뒷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유럽의 절대주의를 볼게요. 동유럽의 절대주의. 자, 동유럽의 절대주의는 서유럽의 절대주의와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동유럽의 절대주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국 군용서 가지고 설명하지 못해. 왜냐면 부유주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다음에 성립 시기도 1세기 좀 늦다고 했죠. 17세기 한 번 정도 성립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활동했던 그 군주들 무슨 군주라고 했어요? 계몽 군주들. 네. 그래서 이때 동유럽은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제 국가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동유럽의 이제 그 절대주의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재교육 한번 몇 페이지 쓰시냐면요.
187페이지. 네, 공유 절대주의 한번 읽어볼게요. 절대환경. 공유법에서는 상호와 해상활동을 위하여 시민계급이 등장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불법 귀족계급은 시민의 도전을 받지 않고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였다. 대목 세상의 영향을 받은 고관들은 귀족들을 관료와 군대 지휘관으로 대거 등용하고 그들의 특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오히려 영주권을 강화하였다. 반면 자유를 얻어가던 농민들은 다시 농노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30년 전쟁의 여파로 군력이 약화된 독일에서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서유럽 국가들을 모방하여 관료제와 상비군을 마련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였으며 국내 산업의 육성과 사법제도의 개선에 노력하는 등 계몽 전제국들 모델을 되기도 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요제프 2세가 계몽 공주로서 내정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보수적인 귀족들의 반대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러시아는 17세기 말 히틀러 대제 때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정개혁과 군비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스웨덴을 공략하여 발트해로의 출구를 열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여 새로운 수도를 쌓으면서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발전시켰다. 에카테리나 2세도 내정을 개혁하고 폴란드의 분할을 참여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하지만 농노제는 오히려 강화되었고 1861년에 가서야 폐쇄되었다. 이처럼 동유럽의 절대주의 하에서는 상속 시민 계급이 성장하지 못하고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서유럽에 비해 산업화나 근대 시민 사회로의 발전이 늦어졌다. 예. 자, 그럼 포화에 대한 설명하죠. 포화에는 11세기 때 독일 각지에 이제 간척 사업을 하게 되죠. 개척 사업을. 이때 이제 독일 기사단이 이제 그 주요 역할을 하는데 이 독일 기사단의 개척한 땅들을 브랜드부르크 선제후가 이어받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부르크라는 나라가 이제 포화의 기원이 나는데 그때 브랜드부르크 선제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호행 쪼데르 가문이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합성그룹인데 이 포이세는 호행 쪼데르가가 이제 집권했다. 그래서 있는데 그 대표적인 왕들을 보면요, 후에는 비에는 대선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광친구, 귀족들의 이제 율법을 억제하고요, 상비군을 설치해요. 근데 좀 이게 서양과 다른 게 뭐냐면 그 서양 같은 경우는 토지 귀족들과 절대화권이 좀 대립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독일에서는 포이세는 이들은 적극주의 율법계급들을 상비군과 관료로 채용을 해요. 이게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이 있을 때는 프로이센 왕층을 획득하죠. 무슨 조약 때문에? 위트레트 조약. 그래서 프로이센 왕이 칭호였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 비에르 1세가 있는데 이 비에르 1세는 유럽의 어떤 강대국 발전소들을 마련해서 국가기구의 왕의 통제를 강하고 관료 조직을 합리화시키고 상비군을 훈련시켰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거의 2분의 1을 그 군사비로 지출하는 그런 이제 군사대국을 이제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비에르 1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프로이센 2세 때요. 프로이센 2세는 젊었을 때 예술과 음악을 되게 좋아했다고. 아버지의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에 대한 반발도 되게 강했고. 그런데 되게 지금은 그렇지만 그 권위주의 아버지를 반발하는 그 아들들이 커서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이상하게 그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도 왕이가 되고 나서 뭐예요? 그 아버지 따라 군주주의 정책을 계속하고 권위주의 정책들을 이제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프레드 2세는 별표 하나 정도는 쳐주세요. 예전에 이제 왕조전쟁에서 오스트 왕이 있는데 7년전쟁에 있었던 사람이 그 프레드 2세죠. 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할 때 한게 프레드 2세인데 프레드 2세 때 전쟁이 두 개가 있었어. 오스트 왕이 계신 전쟁하고 그 다음에 7년 전쟁 여기인데 먼저 오스트 왕이 계신 전쟁을 보죠.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때 이제 그 신성동과 황제의 계승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국가죠. 근데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그 황제 칼 6세가 죽으려고 할 때 이제 아들이 없는 거야. 근데 딸에게 이제 황제 지위를 넘기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황제 지위를 마리아 테레지에게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정통적 계승화법에 의하면 여자 상속자는
왕의 계승권은 있지만 황제의 계승권이 없거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왕은 될 수 있어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포일생들이 뭐냐면 걸고 넘어간 거지.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계승권이 없다. 근데 이건 명분이고 실제로 오스트리아 한번 붙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어떤 땅을 먹기 위한 거예요? 실레지안 땅을 먹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실레지안 땅을 먹기 위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왕의 계승전을 했고 결국에는 선제 전쟁을 이겨서 누구 땅을 먹게 된 거죠? 실레지안을 먹게 돼요. 그 실레지안은 그 당시 성유국을 발달했던 지역이고 석탄과 철이 풍부했던 지역인데 자 그때 동맹 관계를 좀 볼게요. 자, 프랑스, 에스파냐, 바이에르는 누구 편에 들었냐면 포이센 편에 들었어. 그리고 영국은 오스트리아에 가담을 했죠. 오스트리아에. 그리고 결국 이때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다른 편에 가담을 했죠. 그러면서 같이 전쟁도 같이 했어. 영국과 프랑스가.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세 번째 식민지 전쟁. 얼리앙 옛 조지아 전쟁이죠. 조지아. 조지아 전쟁을 같이 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 때 결국에는 이제 드레스덴 조약에서 포이스의 슬레지아 정령을 인정했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관련된 이제 기출 근거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1337페이지 보세요. 자, 1337페이지 보면 주 835번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스트리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의 게르만법에 의하여 여자 성폭을 배제하고 있었던가 황제 카를 6세에게는 불행하게도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황제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전 영토를 상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사칙서를 마련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귀족과 열강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740년 카일 6세가 사망하고 23세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 뒤를 계승하자 국사칙서를 존중하려는 바람은 별로 없었고 프로이센의 프리디리히는 재빨리 선유공업이 발달하고 석탄과 철이 풍부한 슐레지엔을 점령하였다. 이 오스트리아 왕의 계승전쟁 1740년에서 1748년은 유럽에서만이 아니라 인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태권 다툼으로 전개되었다. 자, 이거 무슨 전쟁이 났죠? 세 번째 식민지 전쟁이었던 조지아 전쟁. 얼리앙 옛 조지아. 네. 해외에서의 전투는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채 에익스라 샤펠 조약에서 현상 유지가 결정되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영토의 큰 손실 없이 그 왕위가 확인되었으나 프로이센은 이미 1745년 드레스덴 조약으로 보유하게 된 슐레지엔을 그때로 영유하였다. 자, 여기 에이스 라사페 조약은 누가 누구가 내지 조약이야? 오스트리아 포일센가 내지 조약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가 내지 조약이야.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7년 전쟁을 넘어갈게요. 7년 전쟁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7년 전쟁 넘어가기 전에 무슨 그 혁명이 있었죠? 외교 혁명이 있었는데 그 외교 혁명이 뭐냐면 예전에 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 때 그와 그다음 7년 전쟁의 그 뭐냐면 연합국이 바뀌어져.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와 러시아는 처음에 누구 편을 들었어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 때 포이센 편을 들었죠. 근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 넘어가고 영국은 처음에는 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 때 먼저 넘어가죠? 포이센 넘어가. 그래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의 한 100년 동안 유지됐던, 거의 2세기 동안 유지됐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반대편에 붙어버린 거야.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 외교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력균형 원칙이나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200년 동안 동맹관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곧바로 무슨 전쟁에 반영됐다? 7년 전쟁에 반영됐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7년 전쟁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슐레지안 문제를 다시 이제 거론하면서 그때 다시 싸운 전쟁인데 이때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 포이센이 되게 불리한 위치였어요. 왜냐면 이제 포이센은 영국과 동맹을 했지만 영국은 실제 군대 사례가 하지 않았어. 재정치 지원만 했고
근데 그 포이즈의 반대쪽에 있던 오스트리아가 영향했던 그다음 프랑스나 러시아는 실제 군대를 파견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 포이즈는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 러시아군을 같이 싸운 거야. 그리고 포이즈는 또 옆에 딱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양쪽의 전선을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베들린까지 공격을 해갖고 러시아가 이제 베들린을 공격을 해갖고 함락 직전에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포토 3세가 즉위한 거야. 근데 포토 3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부터 그 뭐냐면 프레드의 대왕을 존경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군대를 갑자기 철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드의 대왕은 참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욕을 기회를 얻고 이제 다시 반격을 하서 이제 물리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포토 3세는 그 부인이었던 에카트의 여자에게 이제 뭐냐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기를 넘겨주게 되고 죽게 되죠.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결과적으로 7년 전에 누구의 승리가 끝나게 된 거죠? 포이즈의 승리가 끝나서 그 당시 이제 후베르투스 그룹 조약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포이즈의 승리 제안을 다시 확인하고 전쟁이 종결되면서 포이즈의 강대국의 지위를 공고했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식민전쟁이 있었죠. 영국과 프랑스 또 해외에서 싸우죠. 무슨 전쟁이요? 프랑스 인디안 전쟁 또는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고 이제 하는 전쟁인데 이때 영국이 승리해서 프랑스에서 인도, 캐나다, 여기 그러니까 캐나다는 파리조약과 관련돼 있어. 파리조약. 그래서 마지막 제2차 그 식민전쟁을 결판된 조약이 무슨 전쟁이죠? 조약이죠? 파리조약. 파리조약. 그리고 그때 이제 영국은 인도에서는 프랑스 전투에서 이겼고, 인도가 이제 프랑스, 영국이 인도를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캐나다를 획득했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최종 승리가 되면서 이제 영국이 해외 패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예. 그 다음 프레드 2세의 업적을 이제 보면요. 계몽군주로 이제 자처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하죠. 나는 국가의 제1의 공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마키아벨리론을 썼어요. 그래서 국민의 군주의 어떤 이익보다도 중요하다. 군주는 결국 자기 백성의 절대주의가 아니라 국가 제1의 공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비판했는데 하는 짓거리는 뭐죠? 그대로 마키아벨리야.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위선적이다. 겉으로 계몽사상을 내세우고 계몽사상가들, 볼테르 같은 사람들 초빙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되게 권위적이고 국내에서 계몽사상가들 책을 읽는 걸 금지시켰어. 금서를. 지는 읽는데 남은 읽지 못하게 한 거죠. 이거는 후에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누구야? 오스트리아의 이제 누구죠?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 다음에 에카트의 이사나 다 똑같아.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뭐냐면 계몽사상을 초기에서 얘기하고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서 국내는 뭐냐면 그걸 못 읽게 하는 거야. 학사를 금지시키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중적인 어떤 모습들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 대통령 유럽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선진사상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꼰대되게 좀 보여주는데 의식은 그런데 실제 행동은 뭐죠? 권위주의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좀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이 당시 고르지주 가부장적 성격을 지닌 절대적인 군주였고요. 농노 지배권하고 융포 국가적인 어떤 성격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7년 전에 한번 또 읽어 볼게요. 1336페이지 더 보세요. 자, 1436페이지 주 832번 한번 읽어볼까요? 7년 전쟁은 한편으로 오스트리아의 슈베시의 사람과 소위센의 세력을 꺾으려는 프랑스 및 러시아의 공조,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 쟁탈전이라는 이중의 내용을 지닌 전쟁이었다. 인도에서 그리고 카리브해와 북미 대륙에서 영국은 프랑스에 승리하여 식민지 쟁탈전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7년 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영국, 프랑스 그리고 에스파냐 사이에 체결된 파리 조약에서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과 서인도 제도의 일부 그리고 서아프리카 기지를 얻고 에스파냐로부터는 플로리다를 얻었다. 에스파냐는 그 대신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가져갔고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의 일부와 인도에서의 약간의 교역지를 보유하였으나 북미 대륙과 인도에서 영국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의 지도적인 상업적인 식민지 제국이 되었다.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222 소수만 문제 볼게요. 자, 미술진 이전쟁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자, 이전쟁이 끝난 후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태도와 정책이 크게 변했는데 종전 건전한 반응 정책을 포기하고 식민지에 대한 새로운 가세와 중간주의 정책을 통제를 강하게 시했다. 이는 무엇보다 이전쟁으로 강단 식민지 역동시키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력을 확보하기로다. 자, 여기는 안나지 미국 전쟁의 이제 배경인데요. 요때 그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년 전쟁 이후에 그 부족한 이제 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가세했기 때문인 거죠. 예, 7년 전쟁인데 자 일단 1번이 답이죠. 자 포이센과 점령한 수레 제안은 오세아가 수복한 데 시작됐으며 유럽 바깥에서 식민지를 둘러싸 영국과 프랑스 전쟁이 전개됐다. 여기 영국과 프랑스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패션투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인디안 전쟁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이 1번이고 자 2번을 보면 무조건제를 앞세운 에스파냐가 영국 왕실을 응징하기 시작했으며 에스파냐가 패배함으로써 영국의 새로운 해상 강국이 있다. 이건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카라네전이에요. 네, 카라네전. 자 그 다음 3번은 보헤미아 지방이 신비로 타락을 계기로 일어났으며 유럽 각국의 정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적 전쟁으로 확대됐다. 이건 30년 전쟁이죠. 자, 그 다음 오스트리아 왕위기 승전쟁을 계기로 일어났으며 유럽 바깥에 오스트리아 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와 식민지 재생 전쟁을 벌였다. 이거는 오스트리아 왕위기 계승 전쟁인데 이때 식민지 재생 전쟁은 무슨 전쟁이 나죠? 조지아 전쟁이 나죠. 예.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자 여기 보면 영국 왕실과 의회 대립이 시작됐으며 프로의 제안은 의회군, 철기군이 국왕군을 격파하여 청교도 독재를 실시했다. 청교도 운동인데 그때 이제 그 아스본과 레스비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해요. 철기군이.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서 오스트리아 보죠. 자, 오스트리아의 이제 계몽군주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 테레지아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좀 민족적 좀 특징이 있어. 왜냐면 오스트리아는 다른 독일 절대 왕정보다 좀 약간 불리한 게 있어요. 일단 뭐 합스부르크라는 명칭도 있겠지만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불리한 점도 되게 많은데 왜냐면 오스트리아는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아니에요. 지금 오스트리아는 독일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지금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체코, 폴란드, 그 다음에 유고 등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독일 민족국가 아니라 다민족국가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이질성이 너무 많아. 근데 프로이센은 독일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민족주의가 확산되니까 민족주의를 막으려고 하는 국가는 누구예요? 오스트리아죠. 왜냐면 민족주의 확산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오스트리아 제국은 분열이 되잖아요. 결국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 분열돼 나갔잖아. 예. 자, 그 당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 계몽군주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술레지아를 프랑스에 상실하고 이제 했지만 그 대표적인 군주고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그 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프랑스 대혁명가가 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예요. 네,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여자. 그래서 그것들 욕으로 먹었어.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도 참 불쌍해요. 지가 잘못한 건 아닌데. 네. 자, 그 다음에 그 마리 테레지아 아들이 누구냐? 요제프 2세죠. 이 사람은 이제 계몽 전제군주로서 그 내전 개혁하고 동료제 폐지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 그렇지만 좀 약간 한계됐어요. 왜냐면 이민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중앙 집권의 한계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5세 정치, 영토가 분산되고 다민족 국가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포에세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고 포에세는 독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공통점 영토가 분산되어 있어. 영토가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가 그냥 띄엄띄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폴란드 분할을 했던 이유도 뭐냐면 영토가 이게 띄엄띄엄 있는 거를 뭐냐면 합치기 위해서 폴란드를 이제 나눠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로 영토를 이어가기에 붙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대주를 보죠. 러시아는 이게 그 당시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 끝나고 나서 무슨 왕조 넘어가죠? 로마노프 왕조 넘어가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반 4세 이후에 모스크바 대공국 마지막 왕이 이반 4세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제2계승 문제 때 신구 기준까지 갈등이 있고 동민들 반란 이런 것도 폴란드 공격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로마노프 왕조 넘어가게 되고요. 자, 이 로마노프 왕조가 뭐냐면 러시아 마지막 왕조죠. 그 로마노프 왕조의 이제 대표적인 그 왕이 뭐냐면 포토데잔. 포토데잔은 나이가 어릴 때 지냈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이제 정치를 이복 누나가 이제 대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복 누나를 지키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죠. 강력한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죠. 이 사람은 그 젊었을 때 어디를 자주 여행을 갔냐면 저쪽 그 서유럽으로 여행 갔어요. 그 서유럽에 가서 많은 걸 보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네덜란드 가고 조선소에 가고 노동자 생활도 하고 그런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자, 그때 이제 그 러시아의 특수성을 좀 봐야 돼. 러시아는 오랫동안 누구의 지배에 있었죠? 몽골족의 지배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시아적이고 좀 후진적이에요. 유럽세계 별로 이제 접촉이 없었고, 특히 이제 그때는 러시아가 강국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강국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포트 대제가 있을 때는 그전에는 스웨덴과 폴란드가 강국이었어요. 심지어 폴란드가 러시아 공격하고 막단 땅을 얻고. 그래서 지금의 스웨덴과 폴란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막강한 북유럽의 강자였다. 동유럽의 강자였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또 하나의 정책이 또 뭐냐면 투르크하고 싸우는 거죠. 왜 투르크와 싸우겠어요? 부동화 먹겠어. 그래서 계속 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포토데제는 이제 유럽과 이제 한번 쭉 돌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이게 러시아 사회가 충격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근대화시켰다. 이때 근대화라는 거는 뭐예요? 서유럽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근대화에 착수하게 돼요. 그래서 생활과 풍습을 서유럽화시키고 또 유럽식 교육을 보급시키고 그다음 서유럽의 기술자 초빙이나 유학 학술을 설립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러시아인들은 뭘 빌렸냐면 그 수염을 빌려서 수염을 강제로 갖게 하고 그런 것. 왜냐면 유럽에는 그 수염을 빌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러시아어를 안 쓰죠. 뭘 쓰죠? 불어. 귀족들이 불어를 쓰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산주의 정책하고 선진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산업 정책을 육성하고 그래서 러시아 경제, 유럽 경제 편의시켜.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업적은 뭐냐면 발제에 집중하죠. 그래서 그 당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스웨덴하고 싸우게 되죠. 그게 북방정책이라고 하는데 북방전쟁을 통해서 1차 전쟁을 했지만 2차 전쟁이 이겼어요. 결국에는 스웨덴 패스튼 땅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계획 도시였던 성 페트로그라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성 페트로그라드는 이제 그 나중에 러시아군이 끝나고 무슨 걸로 오죠? 레닌그라드 하다가 다시 성 페트로그라드로 바뀌게 되죠. 네. 한때는 저희 그 뭐냐면 수도였어요. 모스크바에서 여기 옮겼잖아. 성 페트로그라드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방을 이제 통로를 여는 그 새로운 계획 도시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포토 3세가 있는데, 그 포토 3세는 이제 신라전쟁 때 포에드 공격에다 중지시킨 게 그 업적이야. 그러다가 이제 반년 만에 쿠데타를 일어나서 뭐냐면 자기 부인이었던 그 에카테린 2세로 이제 넘어가죠. 이 에카테린 2세는 그 뭐냐면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독일 사람이야. 독일의 포토 3세에 시집갔는데 그 포토 3세 제끼고 자기가 왕자가 그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초자의 계몽공주고 마키아벨리스트야. 똑같아. 거의 이제 그 판박인데 그 앞에 이제 그 누구야? 포에드 2세하고 비슷해요.
앞으로 누굴 내세요? 계몽군주가 자체를 해서 뭐 프랑스의 이제 여러 계몽 사상가들 서적도 있고 초빙해 오고 그렇지만 실제 국민을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보면 이기주의를 하사야 될 세력 기반을 확대 시고요. 그 다음 법률 정비나 법전화, 근대적 법정 같은 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도시와 농촌의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보급하고요. 그때 대표적인 또 독립 관련이었죠. 이게 뭐죠? 푸카초프죠. 그래서 이 푸카초프가 이제 그 동남 러시아 지역을 중심해서 농노들에게 뭐냐면 자유와 통제를 약속을 했죠. 그래서 모스크바를 공격했지만 곧바로 진압을 했다. 이 푸카초프 발발을 볼 수 있는 게 러시아 그만큼 상당히 불만과 모순이 전혀 쌓여있다는 거죠. 이것이 폭발돼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지방 행정제도가 붕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예술가와 문필을 후원해주고, 그렇지만 프랑스의 불호소전은 또 유포를 허용을 해주는데, 그렇지만 국가 금지예요. 허용을 해줬지만 곧바로 금지했다. 허용 금지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걸 유포를 금지시키면요. 초기 때는 허용해주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그 다음 프랑스풍 문화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허용 금지,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는 이거 계몽군주에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몽군주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아까 지금 프랑스 유포를 호용했다 국가로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책이 유명한 책이 누구냐면 나디시체프가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좀 기행본인데 이 나디시체프가 이제 그 당시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에서 여행을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의 어떤 후진성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후진적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랭카트 이사가 이거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금소청구를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무제를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죠. 그리고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랭카트 2세도 마찬가지로 막 돈을 쓰고 그러니까 점점 지배층 귀족들과 농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경제적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돼 나가죠. 결국 폰테오 대제나 랭카트 2세 같은 뭐냐면 근대 정책들은 자주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자생적인 것보다는 뭐예요? 유럽의 예를 받아들이는 거야. 특히 유럽의 삼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불어를 쓰면서 점점 민중들 간의 어떤 이질감이 더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팽창 정책을 하죠. 그래서 남아 정책을 해갖고 남아 정책 아까 얘기했죠. 이제 트루프와 싸우면서 이제 흑해연하니까 크리미아 반도까지 이제 획득이 나가고 그 다음에 동진 정책이 있는데 동진 정책은 뭐냐면 시베리아 진출의 계기가 돼요. 동정책 왜 했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경제적 목적으로 했어요. 뭐라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시베리아 지역이 뭐가 많았냐면 모피 사냥하려고 막 나갔어. 그래서 처음에 모피를 얻으려고 계속 시베리아 쪽에 갔는데 어느 순간 뭔가요? 시베리아가 없게 된 거야. 그리고 그래갖고 계획에서 결국엔 시베리아를 가져간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영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냐면 알래스카까지 가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차지했는데 그걸 5천만 달러 주고 미국에 갖다 파. 제일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좀 이따 쉬었다가 이제 그게 뭐냐면 18세기 유럽과 문화 사상을 좀 할게요.